본인 생각에는 내가 눈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의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좋으니까 하세요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막강화술을 꼭 해야 되는 눈인지 꼭은 아니더라도 하면 더 좋은 눈인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술을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는 분들,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병원 한두 번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각막강화술이라고 하는 시술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통 병원에서 수술비 안내를 받고 병원에 가서 상담할 때 보면은 갑자기 수술비가 쫙쫙 올라가거든요. 분명 수술비 100만 원이라고 안내받고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뭘 추가로 해야 돼서 30만 원이 붙고 40만 원이 붙고 무슨 마치 중고차 사러 가서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병원에서 상술로 필요도 없는 환자를 한다라고 하고 유튜브도 막 공조하는 것 같은 느낌의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시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각막강화술이 정확히 뭐며 어떤 사람들이 각막강화술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영상으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각막 강화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각막을 강화시키는 시술이고요. 각막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라식라섹을 하게 되면 각막을 깎아서 얇아지게 만들거든요. 각막이 가지고 있었던 두께에 비해서는 얇아지다 보니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눈알이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공률을 유지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눈 안쪽에는 안압이라 그래서 눈 자체의 압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눈의 압력을 버텨주면서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앞부분의 각막이 얇아지다 보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눈의 압력을 버티지를 못하고 안쪽에서 밖으로 밀고 나오는 힘에 의해서 각막이 불룩하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각막 확장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라식라섹을 할 때 가장 안과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이 각막 확장증이고요. 그래서 이 각막 확장증이 생길 것 같은 눈이냐 안 생길 것 같은 눈이냐를 미리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각막지형도라는 검사도 하게 되고 오만 각막에 관련된 검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서 각막 두께가 괜찮은지 각막 모양이 괜찮은지를 가장 먼저 따지게 되고요. 수술을 할 때 도수가 높을수록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깎는 양과 수술하고 나서 남는 각막의 두께를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원래 각막에 비해서 너무 얇아지거나 아니면 애초에 각막 모양이 이상해서 좀 약한 각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각막 강화술을 같이 하라고 의사들이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그러면 각막이 약할 것 같은지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지를 예상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야 될 텐데 환자분들 입장에선 갔을 때 본인 생각에는 내가 눈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의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좋으니까 하세요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을 때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병원에서 안 해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왜 이 병원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오늘 정확히 연구가 됐었던 논문과 미국 안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컨센서스가 성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각막강화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의사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이 각막강화술이라는 치료는 애초에 원추각막이라는 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FDA 허가가 난 치료 방법인 거지 시력교정술을 하는 사람들에서 FDA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FDA에서 허가가 난 치료다라고 잘못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허가가 나긴 났는데 그 용도가 원추각막이라는 병이 있는 사람들에서 허가가 난 거지 시력교정술을 하는 사람들에서 각막강화술을 했을 때 수술 후에 생기는 그런 부작용의 예방 효과라든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도수 변화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허가가 난 치료 방법과 약물,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성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병원에 갔더니 각막 강화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 병원에 갔더니 각막 강화술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의 경험과 성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공격적으로 좀 수술을 많이 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덜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의사분들이라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병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수술하는 의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환자분에게도 각막 강화술을 안 해도 되고 다른 병원에서 뭐 라식 라섹이 안 된다고 하는 눈조차 거기서는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의사의 개개인적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해라,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경우에 해라라고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의사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되고 다 다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각막 강화술을 권유를 할 때는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권유를 하고 있냐,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느낌과 기준만을 가지고 권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연구 결과들을 같이 보시면 뭐 라식에서 각막 강화술을 할 때 근시 도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서도 높았었던 사람들에서도 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각종 연구들이 있고요. 각막을 깎는 양이 적으면은 각막 강화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남들보다 낮다는 거지, 안 해서 100% 안전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 연구 논문을 보더라도 중등도 난시 뭐 4에서 7디옵터 사이에 심하지 않은 난시를 교정을 할 때도 수술하고 나서 각막 확장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깎는 양이 많지 않더라도 눈 모양이나 다른 거를 감안을 해서 각막 강화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좀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연구들이고요. 이런 많은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 내용들은 결국은 대동소이합니다. 시력 교정술을 할 때 각막 강화술을 하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각막 확장증에 대한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다시 퇴행이 되는, 근시가 재발이 되는 가능성도 좀 줄어든다라는 게 보통의 연구들의 결과들이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믿고 안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눈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사람, 애초에 안 좋은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각막 강화술을 권유를 드리는 거죠. 권유를 하는 기준이 뭐냐, 환자분들도 들었을 때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원을 우선 믿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의 의사의 기준을 듣고 그냥 단순히 이 각막 강화술을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의 기준도 아니고 다른 병원의 기준도 아니고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항목별로 표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막의 모양이 정상에 가까울수록 좋은 각막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각막 모양이 정상에서 벗어날수록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각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남는 각막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각막을 깎은 가장 아래 지점부터 내피까지의 실질 부분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각막 두께가 몇 마이크로미터가 남느냐에 따라서 또 1, 2, 3, 4단계로 리스크 스코어를 나누게 되고, 나이에 따라서도 나누게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수술 전의 각막 두께가 두꺼울수록 좋고 얇을수록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고, 수술할 때 교정하는 굴절력의 정도를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깎는 각막의 양이랑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교정을 해줘야 되는 근시 난시에 더해진 값 또는 각막을 깎는 양을 보고 리스크를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0점부터 2점은 로우 리스크, 3점은 모더레이트, 4점 이상이면 하이 리스크, 10점 이상이면 맥스 스코어. 그러니까 이 이상이면 수술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게 리스크가 올라갈수록 각막 강화술을 같이 해주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 리스크라는 거는 없거든요. 리스크가 적다는 거지 0%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우리가 예상을 못했었던 각막 확장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정상이니 당신은 각막 확장증은 무조건 안 생길 거고 각막 강화술은 할 필요가 없는 눈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또 다른 논문에서 이제 이거를 좀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위험 요소가 2가지 이상이 있으면 각막 강화술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건으로 내세운 게 나이가 30세보다 미만이거나 교정하는 양이 근난시 합한 도수가 6디옵터가 넘어가거나 수술 전에 각막 지형도 각막 모양이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조건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놓은 그런 또 표도 있고요. 근데 이 표랑 앞에 얘기를 했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막 강화술을 꼭 해야 되는 눈인지 꼭은 아니더라도 하면 더 좋은 눈인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이가 21살보다 적은지 22살에서 30살 사이인지 아니면 30대인지를 우선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시난시 합한 교정량이 8디옵터가 넘어가는지 아니면
아니면 6디옵터가 넘어가는지 6디옵터 이하인지 이걸 먼저 구분을 해서 또 점수를 나눠보시고, 각막 두께가 수술 전에 510 마이크로미터보다 두꺼운지 480보다 더 얇은지 이렇게 또 3단계에 나눠서 구분을 해보시고, 각막을 깎고 남는 각막의 두께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을 해보시고, 수술 전에 측정한 각막 지형도, 각막의 모양이 어떤 특정 이상이 보이는지 아니면 특정 이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모양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또 보셔야 되고요. 이 5가지 조건을 보시고 점수를 이제 더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7점 이상이 된다 그럼 무조건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연구에서도 하라고 되어 있고 미국 안과학회에서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6점 정도 되면은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다라는 좀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점 이하로 된다면 리스크는 남들보다는 낮은 눈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리스크가 0은 아니기 때문에 했을 때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가치 판단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리스크는 그냥 무시하고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해도 되겠지만,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리스크는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더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학 시즌 맞아서 수술하려고 좀 알아보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 각막 강화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치료인지 시술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애매모호하게 기준을 설명을 해주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을 세워놓고 결정을 하신다면 조금 더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막 강화술을 떠나서 시력교정술 관련해서 전반적인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